치과의사 박광범. 그는 1년에 150번이 넘는 비행길에 오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메가젠 임플란트를 찾으시거든요. 이제 수입하던 임플란트를 넘어 수출하는 임플란트로. 메가젠은 지금 K 임플란트의 자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젠. 네, 안녕하세요. 정창권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치부에서 심미적인 결손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 개선을 위한 수술의 보촉과 컨셉 정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목은 거창하지만 실제적으로 심미적 결손을 발생을 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술이나 보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치부 수복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제가 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치부에서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나 브릿지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고 각각에 따른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원장님들마다 선호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부에서는 특히나 플랜드 어프로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플랜드 어프로치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짜는 거고요. 근데 전치부 심미수복에서 가장 어려운 증례는 어떤 거냐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진료가 끝나지 않아서 근데 환자의 불만도 있고 또 의사가 느끼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료가 또 추가되는 것들이죠. 이러면은 치과사들이 힘들고 그다음에 환자들도 힘들게 되고 아무튼 심미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특히 전치부 심미수복에서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가 피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플랜드 어프로치와 리커버리 어프로치가 있다고 하면 특히 임플란트에서는 마찬가지죠.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은 정말 만족스럽고 의사나 환자가 다 만족스러운 진료겠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심미적으로 이걸 리커버리하는 치료들이 들어간다. 그때부터 저희는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고 치과 임상이 어려워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임플란트는 초반에는 서바이벌 레이트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사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할 내용은 지났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에스테틱입니다. 에스테틱. 자,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를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임플란트가 붙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심미적으로 결손이 생길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 케이스를 보다 보면 이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 했던 경우인데 환자에게 인접치아를 건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심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경험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면 이렇게 옆에 치아까지 크라운을 하게 된 경우죠. 오래전 경우라 크라운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크라운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리커버리 어프로치죠. 그나마 환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거고 자, 실제적으로는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지만 이것보다 더 심하게 안 좋게 끝난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 참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전형적인 리커버리 어프로치죠. 에스테틱 페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치부 임플란트에서는 특히나 플랜드 어프로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환자가 심미적으로 좀 중요한 환자거나 아니면 특히 젊은 사람들, 암니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 심미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임플란트가 무조건 좋다는 치료가 아니고 이게 임플란트로 과연 환자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민해서 그 계획대로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저는 플랜드 어프로치를 하는데 어떨 때는 브릿지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임플란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기준인데 이것도 기준이 좀 바뀌죠. 저도 몇 년 전에 생각했을 때 기준과 지금 생각했을 때 기준은 바뀌는데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 환자가 심미적으로 원할 때 근데 그 이유를 대고 환자가 심미적으로 원하지 않았으니까 심미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암리 분야에서는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심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암리에서는 그래도 심미적으로 더 예민한 사람과 덜 예민한 사람이 있는 거지 심미적으로 불감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임플란트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임플란트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를 보게 되면 자, 그럼 임플란트가 만능이냐 모두 만능이냐 심미적으로 좋느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미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테크닉들
고난이도 테크닉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도 오래전에 임플란트를 심었죠. 애니온을 심었고 저는 이제 임플란트는 메가진 애니온을 주로 심고 있고 많이 좋아하는 임플란트입니다. 심고 있고 심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추가 그 중간 과정들은 제가 다 생략하고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크라운을 단기간에 만들었습니다. 이 환자가 외국을 출국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반 정도에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케이스를 전칩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가 외국으로 갔고요. 근데 팔로우업이 안 됐어요. 근데 환자가 8년에 왔습니다. 8년에 오게 됐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뭐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구강내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인프라 오클루전이죠. 인프라 오클루전. 자인치아가 임플란트가 자인치아 육착된 치아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심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교정을 했었기 때문에 심할 수도 있지만 교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네요. 이 임플란트 자체가 심어진 게 유착된 치아처럼 이렇게 인프라 오클루전이 돼버리는 거죠. 인접치아들은 움직여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고생을 해서 심었던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만족스럽느냐, 그렇지 못한 결과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싱글 무착일 때 임플란트가 최고의 치료구나,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치료일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이 지났는데 8년 전입니다. 8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8년 후입니다. 8년 후이고요. 보시게 되면 치아들이 많이 틀어졌죠.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고 전형적으로 치아가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보죠? 자인치아에서는 그 치아가 다쳐서 외상을 당해서 유착된 치아들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치료 후고요. 이게 8년 전이고요. 8년 후입니다. 자, 8년 후에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뭐 교정을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시 그 전처럼 교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크라운을 다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라운만 다시 해서는 사실 심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됐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싱글 임플란트가 내가 수복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끝났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정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치부가 제가 브릿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브릿지를 할 때 임플란트보다는 환자에게 브릿지를 선택할 때 브릿지를 권유드릴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제가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일단 있는데 보철과 형태와 뭐 술 같은 방법인데 일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제 조건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미성이 중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신미성이 중요하지 않고 불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이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많이 보이지도 않고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이런 경우에 꼭 뭐 브릿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신미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까 브릿지를 할까 고민을 할 때 좀 참고가 되시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랜드 어프로치죠. 플랜드 어프로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접 치아와의 형태적인 밸런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치아를 할 때 이렇게 치아가 스퀘어 타입, 테이프 타입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클레프트 환자입니다. 클레프트 환자이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작동을 안 되네요. 클레프트 환자이고 보시게 되면 12번 같은 경우도 클레프트가 있죠. 자, 이 환자가 교정을 마무리했다고 왔는데 마무리가 완전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교정 상태 이 환자는 6살 때부터 각종 수술과 이런 교정과 계속 시달린 거죠. 그러다가 26살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왔는데 이제 뭐 리프를 받은 거고 의뢰를 해주신 거고요. 보시게 되면 치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들은 뭐 브라켓 붙인 상처들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해달라고 왔습니다. 임플란트 할 수도 없고요. 클레프트가 있고. 하지만 이 환자가 만약에 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임플란트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할 것 같냐면 26살이고 이 환자는 어려서부터 계속 수술과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던 환자예요. 이 사람에게 임플란트를 해서 지금은 단순히 그냥 무치아 환자고 부분 무치아 환자이고 그런데 임플란트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심리적인 결손이 생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옆에 치아들 손을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테이프 타입 치아일 때는 사실 그 싱글 임플란트를 해서 이쁘게 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이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경우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공간도 넓었고요. 교정이 완전 마무리가 됐지 않기 때문에 2번, 2번이 들어가기에는 공간도 넓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크라운드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양이 너무나 어색하고 이 환자는 무치아는 아니고 치아는 생겼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고 불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전부터 해왔던 치료들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부착 부위가 있고 결손이 있습니다. 결손이 있고 좀 위축돼 있죠. 위축돼 있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해서 이걸 심리적으로 우리가 CTG를 합니다. 전 전치부 CTG를 많이 하는데 CTG나 어떤 부가적인 처치를 했을 때 임플란트에서 심리적인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브릿지에서 심리적인 결과를 얻기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유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 CTG를 할 때는 이 공간을 꼭 측정을 하셔가지고요. 폭을 측정해서 그만큼 이상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떼서 이렇게 갖다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CTG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파우치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하게 되면 이 테크닉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뭐 어떤 괴사나 그런 문제들이 거의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비저널을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위축돼 있던 결선 부위가 이렇게 좀 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인접 파닉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인접 치아들의 어떤 마지널 그 프랩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PC 라인을 커버할 정도까지 라인을 그었을 때 지금 여기 선을 못 긋는데요. 제가 노트북에서 그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주면 심리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완성된 상태이고요. 자, 치료 후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 경우를 만약에 임플란트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어떻게든 좋을 수가 있어요. 패스가 맞을 수 있고. 하지만 실제 구강 내에서 이 환자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나올 것인가? 그거는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브릿지에서 CTG를 하고 결손만 조금만 더 해결을 하면 무치약 부위의 결손 해결하면 이건 심리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나이가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브릿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환자가 원했던 것도 심리적인 거고요. 그 환자가 원하지든 당연한 거죠. 환자가 말을 못 하겠지만 26살이고 6살 때부터 환자는 엉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치아상 웃지도 못하고. 이 환자는 지금도 팔로우 하는데 너무너무 치아를 소중히 합니다.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브릿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경우고요. 실제적으로는 인접차 형태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인접차를 많이 보면서 이 임플란트를 해서 과연 심리적으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저희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접차에 건전했던 부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 자체가 뭐 인터그레이션 됐지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과 접근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도록 하면, 자, 그러면 심리적인 결과에 접근은 첫 번째, 인접차와 형태적 밸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이 왔습니다. 이 환자도 클레프트 환자예요. 클레프트 환자에 보시게 되면 입술 쪽에 수술 자국이 있죠? 수술 자국이 있고, 보시게 되면 치아 모양이 좀 뭔가 어색합니다. 그렇죠? 뭔가 어색할 수밖에 없고, 1번, 21번, 22번은 임시치아 상태이고요. 보시게 되면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이 12번이 결손입니다. 클레프트 환자이고, 그래서 13번이 12번이 위치와 있고, 14번이 13번이 위치와 있고, 20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가 왔어요. 이 환자가 왔는데 과연 이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심리적으로 하고 싶느냐? 당연히 하고 싶겠죠. 보시게 되면 잇몸에 스카 자국도 많고 수술 몇 번 한 사람이에요. 벌써 수술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 수술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 환자를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이 환자가 클레프트 환자였어요. 클레프트 환자인데 이제는 클레프트 환자가 아니고 그냥 성형수술을 받게 되면 그냥 성형수술 받는 일반 환자인 거고, 제가 보철하게 되면 일반 환자를 제가 보철한다는 개념으로 이 환자는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환자가 왔을 때, 자, 보시게 되면 인접치아들 형태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21번, 22번을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환자에게 상담을 해서 이 환자는 여러 개의 치아를 라미네이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3번을 조금 더 2번처럼 만들어주고 4번을 3번처럼 만들어주는 치료가 필요하겠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치료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 케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13번이 12번 위치에 와 있죠. 보시게 되면 23번이 22번 위치에 와 있고요. 자, 이거를 저희가 그냥 놔두고 크라운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편측 보철을 하게 되면 10번 때 맞춰서 20번 때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항상 심리적으로 불만을 느끼겠죠. 불만을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많이 수술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이제부터는 저는 그냥 클레프트 환자가 일반 환자로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상태이고요. 아직은 그냥 프로비전 상태입니다. 프로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미네이트 템포라리와 크라운 템포라리죠. 이렇게만 들어가더라도 이 환자는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환자에게서는 크라운을 좀 삭제를 하지만, 요즘 뭐 무삭제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죠. 하지만 이 환자에게는 이런 경우가 사실 심리치료에서는 중요한 보람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말씀드리면 인접치아 형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접치아 형태라는 거 뭐냐면 13번, 12번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20번 때 크라운을 잘 만들어도 심리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심리적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템포라리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파이널해서 축이 좀 틀어진 거 잡고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 후 상태입니다. 치료 후에 제가 사진을 한번 이 입술 라인과 맞춰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입술 라인과 맞춰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얼굴과 같이 보는 심미가 중요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심미와 에스테틱과 코스메틱이 조금 요즘 공존하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코스메틱을 에스테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에스테틱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코스메틱 하시는 분도 계시죠. 미용과 심미 조금은 다릅니다. 미용은 심미에 들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미용만 하신 분들은 심미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테틱과 코스메틱을 요즘은 조금 더 이제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치과들이 많이 커지고 이렇게 마케팅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메틱이 너무나 강조되는 시대인데,
아무튼 코스메틱과 에스테틱을 조금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치료 상태를 제가 한번 위에서 찍어본 거고요. 프로비저널 상태, 템포라리 상태입니다. 환자가 처음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저희가 그렇죠. 이 환자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입술에 하순에 드라이, 웻 라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깥쪽은 드라이하고 안쪽은 웻하죠. 근데 14번, 그러니까 3번에 위치해 있는 14번. 자, 그 다음에 3번, 23번에 위치해 있는 24번을 보시게 되면 드라이 웻 라인 밖으로 많이 뻗어져 있죠. 이러면 환자는 드라큘처럼 느끼게 되고 심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 이거는 교정을 아무리 잘했어도 이 경우는 인접차들 형태를 안 좋게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드라이 웻 라인 밖으로 2번보다 3번이 더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환자가 훨씬 좋다는 거죠. 이거는 2번보다 3번이 너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접차 형태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은 뭐냐면 인접차의 형태입니다. 이게 보철물이든 치아이든 인접차를 놔두고 임플란트만 했을 때 과연 심미적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또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임플란트 치료를 했을 때 인접차가 망가질 것인가 안 망가질 것인가? 그거를 제일 고려를 합니다. 두 번째,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외과적인 접근 시 고려 사항입니다. 외과적인 접근 시 고려 사항인데 제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렇게 했죠. 저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임플란트를 잘하고 싶고 그러면 GBR을 잘해야 되는구나. CT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뭐 결과가 안 나오면 내 GBR이 부족했구나. 어떤 테크닉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GBR을 잘하려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죠. 테크닉을 더 연마하려고. 근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했죠. 이게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구나. 컨셉의 문제인 것 같다. 어프로치의 문제가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술로서 잘 되는 경우가 있겠고 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있는 경우인지 난이도가 없는 경우인지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치과 치료에서 피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될 수 있는 치료를 내가 손대서 망치는 것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이 안 드는 거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미에서 전치부 임플란트 가장 중요한 건 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미적인 거죠. 심미와 기능은 연관이 있지만 그래서 심미적인 걸 했을 때 내가 심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내가 망친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인차에서 어떤 경우는 그럼 심미적으로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나오는지를 조금씩 구분하게 됐죠.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좀 건방진 얘기지만 테크닉이 뛰어나신 분도 있고 안 뛰어나신 분도 되시겠죠. 저도 뭐 외과 전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공하시고 치주과 전공하신 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파이널 결과는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라운이 잘 나오는 방향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책에서 스캔한 사진인데 이렇게 5번에 크라운이 방사선상에서 망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 중간에 일러스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6번의 매지알 쪽은 치근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프로빙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똑같이 방사선 사진을 해보지만 프로빙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쑥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치근막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발치하고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본이 찬다는 겁니다. 본이 찬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발치를 하게 되면 다 뼈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뼈가 차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치근막이 살아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그 조직이 콤플렉스가 살아있는 경우는 뼈가 잘 찬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안 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프로빙을 해보면 그래서 프로빙이 중요한 거죠. 똑같이 방사선 사진 소견상에서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페일료가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겨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내 치아가 잇몸이 내려가서 길어지지 않을까? 디센스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소프티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이 없으면 그만큼 잇몸도 내려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장 보이는 거는 소프티슈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과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인시전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죠. 인시전을 그어야 돼요. 똑같이 버티컬 인시전을 근다고 하면 6번 대에서 근 경우 이런 경우는 긋고 나서 내려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긋지 않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하지만 이 견치에 있는 부분에 소구치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버티컬을 주게 되면 이 경우는 지금은 잇몸이 충분히 있고 보는 저 밑에 있고 레벨은 밑에 있지만 잇몸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인시전을 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술하거나 덮어버리면 바이올로직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바이올로직가 바뀌면서 이쪽 잇몸은 쭉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임플란트는 심었는데 내가 결손부 임플란트 심었는데 인접차의 레벨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나 인접차의 루트가 드러나면서 심미적으로 결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가 있고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 이런 부위가 있다. 이러면은 저는 차라리 브릿지를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슈켈리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EAO 채널 같은 경우 유럽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거 갖고 이제 그 디베이트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떤 게 이런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해서 뼈를 위해서 CT질을 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인치 브릿지에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싸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인치를 여기서 브릿지는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 임플란트를 해서 GBR에서 심리적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몇 명 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죠. 심미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브릿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브릿지 선택하는 게 저는 제 경험상 저도 임플란트 오래됐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케이스고요. 환자분이 이런 상태로 내원하 있습니다. 자, 21번이 문제입니다. 21번이 문제이고요. 21번이 문제이고, 자, 치연 부위를 디스탈 쪽을 보면 잇몸이 되게 얇아 보이죠. 어떻습니까? 치아는 뻗어져 있고, 보시게 되면 프루딩 뎁스도 있고, 뭐 치주는 많이 안 좋고, 보시면 아시겠죠. 치주는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태치 대비도 떨어져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치아를 뽑아야 됩니다. 발치해야 돼요. 발치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번과 21번 사이는 괜찮지만 21번과 22번 사이 이런 파필라의 뭐 이렇게 이 스컵처가 이 스트럭처가 모양이 이 스칼롭이 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열어서 저 부분은 틀림없이 치주가 안 좋을 거거든요. 저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이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나올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으면 이거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해결하기 위해서 리카버리 위해서 한 치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오리지널한 경우인데 제가 한번 플랜드를 짜봤습니다. 플랜드 어프로치를 했고 이 경우는 일부러 플랩을 열지 않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치주 처치를 했고요. 인접 치아들을 일단은 간단하게만 스킬을 한 다음에 플랩을 열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심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데브리막을 한 다음에 그 플랩과 임플란트 쪽을 분리시키고 멤브레인을 한 다음에 그래프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당기지 않고 그냥 오픈시켜서 수철을 하였습니다. 수철하고 그냥 그대로 힐링을 시켰어요. 지금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심리적 결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하는 게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플랩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플랩을 열고 뭐 임플란트 심고 GBR하고 뭐 CTG하고 PRF 덮고 뭐 당겨서 리싱해서 수처하고 템포랄 해제도 그때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경우는 뭐냐면 어차피 잘 될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했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힐링이 됐죠. 힐링이 된 상태에서 잇몸을 이렇게 아물었습니다. 아물어서 그대로 그냥 저희가 임시치아를 티슈 펀치를 해서 임시치아를 하고요. 임시치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어버트먼트를 하고 간단하게 보초를 하였습니다. 보초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치조제 위축이 와 있지 않습니다. 위축이 와 있지 않고요. 크라운을 하였습니다. 오리지널한 크라운이기 때문에 크라운 서브징지발 콘터는 지금 제 컨셉과는 맞지 않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고 꽂았다는 거죠. 장착을 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초진에 비해서 12번과 21번과 22번 사이는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나마 스칼롭은 조금 모양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숙하지 않다는 거죠. 저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환자는 치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시간이 장착된 거고요. 자, 2년이 지나서 왔습니다. 2년이 지나서 왔지만 한 장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환자는 사실 병원 옮겨서 팔로업이 안 되지만 2년 동안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지나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2년 후, 몇 년 후의 문제고요. 이걸 만약에 플랩을 열어서 제가 CBR을 했다고 하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했을 때 임상에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런 접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외과적인 접근 시의 고려 사항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자,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치주가 많이 안 좋죠. 21번 치아도 이런 식으로 저희 리퍼 받은 환자인데 소개받으신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21번 치아가 이렇게 폐류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고요. 자, CT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뼈가 없죠. 뼈가 없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 환자는 전치부가 이렇게 결손이 있어서 브릿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를 만약에 임플란트를 해서 결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11번을 뽑을 것인가 안 뽑을 것인가. 근데 구치부가 건전하면 10번 때는 브릿지로 해도 버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환자한테는 나이가 지금 60살이 넘으셨는데 여기서 5년, 10년, 7년, 8년만 심리적으로 있다고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를 만약에 뽑고 임플란트를 과연 해서 저걸 내가 심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CT는 이렇게 CT 사진이고요. 많이 꺼져 있죠. 초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CT를 보기 전까지 이 구강내 사진만 보면 그렇게 본 로스가 있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있는 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증지기바 스칼롭을 최대한 유지하는 겁니다. 프리저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브릿지로 갈 수 있으면 이 환자는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좀 심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서 만약에 우리가 관통하는 부위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게 되면 바이올로직한 면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 무착 부위는 골 결손 형태대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GBR 하게 되면 그만큼 소프트 티슈는 얇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걸 CTG 해야 되고
근데 그만큼 했을 때, 고생을 했을 때 그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료 상태고요. 발치할 겁니다. 발치할 거고요. 자, 일단은 치아를 제거한 다음에 인접차들 프랩을 합니다. 프랩을 하게 되고 저 치아는 아직까지는 발치하지 않았죠. 그냥 커팅만 시켜놓은 겁니다. 자, 프랩을 하고 난 다음에 치아를 발치합니다. 발치하고 그래프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트는 고라를 반하는 그래프트가 아니고요. 최대한 연조직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스트럭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골이 되면 좋겠지만 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게 뭐 플랩을 열어서 막 임플란트 하게 되면 저기 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플랩을 열어서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임플란트도 이런 경우에 스테이지 어프로치가 좋죠. 저렇게 또 잇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잇몸의 머추레이션 상태입니다. 잇몸이 만약에 숙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다 외과적인 접근이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과적인 접근을 할 때도 항상 이 치은이, 이 징지바가 내가 이 행하는 수식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가, 머추레이션 상태가 있는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이 부어있고 연조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일 때 거기에 외과적인 접근이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측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케이스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템포라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요. 템포라리 쉘을 이용해서 릴라닝을 하게 되는 거죠. 릴라닝 하는데 저 파닉 부위는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 부분을 파닉 릴라닝 하진 않고요. 자, 그렇게 파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초진 상태이고요. 자, 그래프트란 상태입니다. 그래프트라는 게 보면 자, 엘펙스까지 다 들어가진 않았죠. 본 그래프트가.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고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그냥 좀 무너진 거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많이 꺼지나 어쩌나 이 부분을. 근데 그래프트를 했을 때 많이 꺼지는 사람과 안 꺼지는 사람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다른 거죠. 이렇게 보온이 좀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나 우리가 파닉을 할 때 치주 발치, 폐료가 많이 안 좋아서 발치하신 분과 외과 발치, 예를 들어서 외과적으로 외상을 받거나 아니면 충치 발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발치지만. 그런 경우는 외과 발치나 이런 치주 조직의 컴플렉스에 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을 조금만 잘하면 심리적으로 금방 나옵니다. 결과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치주 발치가 있고 치주적으로 심한 경우의 발치는 우리가 어프로치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결손부가 더 심해지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3, 4주 정도가 4주 정도 지났습니다. 저분 그래프트가 보이죠? 자, 그래프트가 보이고 위축이 이미 왔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겠죠.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인지협차들도 보면 마지즘 인지협차 레벨이 내려갔죠. 내려가고 보면 이렇게 위축이 왔습니다. 위축이 와 있는데 이 그래프트가 뭐 염증을 일으키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트 자체는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치주적이고 연조적으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려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난 다음에 CTG를 하게 됩니다. CTG 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파우치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파우치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뭐 사진이 깔끔하지 않은데 입안에 보면 이렇게 구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저걸 만들어 줘야만이 환자들이 편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저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식사할 때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주는 장점이 우리가 팔레트에서 하베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수치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만 되면 저걸 딱 장착을 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우치를 할 때 인접체와 서큘라이제이션을 넣어서 하게 되는데 인접체 치은 레벨에 이렇게 데브리만 하면 이렇게 열어주면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거를 충분히 채울 만한 조직을 갖고 오면 좋은데 인접 파필라 부위까지 사실 그러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템포랄을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조금 파필라 부분을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어려운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아무입니다. 보시게 되면 모양이 아물었죠? 아무입니다. 자, 이게 템포랄 상태이고요.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잇몸이 아직 덜 부족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히트질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지만 만약에 원장님들이 이걸 임플란트를 했을 때 결손이 생기면은 그거는 뭐 GBR, CTG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후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만큼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환자가 뭐 임플란트나 심리적으로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좀이라도 심리적으로 환자가 신경 쓰고 그런다고 하면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필요한 경우만 CTG를 한번 하게 되면 충분히 심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도 이렇게 환자가 휴식 지난 지 한 4주, 5주 만에 수술했고, CTG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난 사진입니다. 이 상태 좀 이제 머추레이션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전치부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안 한단 말이냐?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중요한 경우는 브릿지하고 임플란트 선택할 때 저는 기준을 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할 때 심미성이 중요한 경우에 임상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치과에서 증명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환자분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21번이 임플란트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인프라 오클루전이 생긴 거예요. 인프라 오클루전이 생겨버리면서 다 틀어져 버렸죠. 이분도 교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22번은 라미네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크라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걸 심리적으로 계속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임플란트 크라운을 빼서 임플란트 크라운만 다시 해줄까요? 가이던스를 만들어주고 오픈 바이트를 없애주고 그렇게 되면 또 치아가 크라운이 길어지겠죠. 지금은 뭔가 좀 틀어진 교정 환자처럼 보이는데 그때 되면 또 심리적인 결손 환자가 되는 거예요. 치아가 너무 길어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임플란트가 우리가 목표일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수단 중에 치과 진료 중에 수단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치료 계획을 보겠습니다. 치료 계획은 원장님 또 치료 계획을 한번 짜보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돼 있죠.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2번, 22번이 라미네이트가 이미 돼 있죠. 이미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도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 교정을 하고 임플란트 결손이 생기니까 또 해결하기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임플란트까지 좀 문제를 일으키고 모양이 좀 그런 거죠. 자, 이 경우는 근데 임플란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슈퍼 앵커죠. 슈퍼 앵커. 앵커처럼 이걸 이용해서 치아들이 교정을 합니다. 그 인프라 되어 있는 걸 현재 맞춰서 교정을 하게 되면 금방 움직이는 거죠. 유착 치아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난 다음에 크라운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저희가 이제 템포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인치아 브릿지만 심리적으로 만들어주면 이 케이스는 심리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다 되죠? 근데 보시게 되면 10번 때 이제 파닉 부위에 20번 때 파닉 부위가 조금 상태가 안 좋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발치하면서 어떤 로스가 생겨서 좀 결손이 생기는 게 싫어서 하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켜서 이걸 발치를 했습니다. 발굴했고요. 발굴한 다음에 그래프트하고 지르코니아 브릿지로 끝냈습니다. 자, 어차피 이 환자는 12번, 22번은 라미네이트가 돼 있었고 삭제는 더 했죠. 하지만은 11번 하나를 더 삭제하게 된 거죠. 삭제함으로써 하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환자가 얻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치료 상태입니다. 환자가 치료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냥 뭐 브릿지 환자이죠. 그냥 크라운 돼 있는 환자이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치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치료 전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상태라는 거죠. 치료 전 상태는. 자, 이게 치료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 오셨는데 이런 경우가 오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2번, 13번 임플란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뭐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교손이 됐던 거예요. 이 환자는 그냥 뭐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인데, 뭐 어떻게 심리적으로 웃으셨겠어요? 거의 웃지 않으셨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잇몸이 메탈이 다 보이는데,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렵게 하는데, 어렵게 가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거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경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버튼을 깎고 CT를 몇 번에서 만드는 걸 봤는데, 이 경우도 보시면 15번 쪽에 크라운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 환자분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고 임플란트는 이렇게 돼 있죠. 임플란트를 남겨놓고는 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일단 크라운을 뺐고요. 인접 치아들 삭제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치아들은 자인치아를 깎지만 이 환자는 뭐 깎는 거에 동일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한다고 하면 동일했고 저는 이거는 지금보다 충분히 심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치료 방식은 제 프로토콜은 임플란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립 반응 자체가 이미 임플란트가 심리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홀 자체가 이렇게 전치부에서 나와버린 거죠. 우리가 하이캐나인 같은 경우도 아무리 크라운을 깎아서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이캐나인 이쁘게 되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건 하이캐나인이 좋아지려면 교정을 해서 치아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이것도 임플란트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또 임플란트 심을 수는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힐링된 다음 CT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CT를 했고요. 힐링된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위축이 되어 있죠. 바깥쪽 반대편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TG를 어려울 때는 CTG만 한번 하고 나면 브릿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우치 테크닉에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보시게 되면 구개 모장치 해주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난이도가 높은 실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아무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하면 인접치아 반대측처럼 어렵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보다 개선을 시켜주기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파이널 상태가 끝난 겁니다. 이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더 원하면 CTG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환자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고 저도 사실은 이 경우를 더 하고 싶진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고 그랬습니다. 자, 치료 상태이고요. 환자의 처음 상태입니다. 자,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경우는 임플란트를 발그가 안 됐어요. 발그가 안 돼서 다 갈아버렸습니다. 갈아버렸고요. 임플란트를 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본 레벨이 보이죠. 본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본을 살려서 이만큼 살려서 또 거기에 두꺼운 연조직을 넣고
그거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 22번 공간은 가늘죠, 좁죠. 하지만은 중절치가 아니면 측절치는 이 길이만 똑같으면 폭은 차이가 나도 크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치료 전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교정으로 특별히 뭐 공간을 넓히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후입니다. 치료 후죠. 자,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12번도 파닉이고 12번, 13번 파닉이고 22번 파닉입니다. 보시게 되면 13번, 22번 파닉이 자연스럽죠. 연조직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10번 때 파닉은 조금 더 부자연스럽죠. 형태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임플란트가 문제가 된 경우, 그럼 임플란트를 할 때 어려운 경우죠. 이렇게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치아들이 중간에 과잉치가 있고요. 12번 결손이고 어떻습니까? 22번과 23번 사이에는 또 공간이 많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자,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 로스들도 많이 와 있고 안 좋습니다. 자, 전치부들도 상태가 안 좋죠. 이 경우는 전치부를 발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중절치 2개와 측절치 하나 과잉치를 뽑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쉬운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가 더 쉬운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템포라리가 중요한 거죠.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템포라리를 바로 우리가 정상의 형태를 가진 그 템포라리를 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잇몸이 멋져진다면서 거기 맞춰서 그 템포럴에 맞춰서 잇몸이 스칼롭이 생기는 거예요. 파닉 부위가. 그러면 인접치 하는 3번, 3번이고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 임플란트를 바로 심으면 되는 거죠. 이건 과욕을 부려서 제가 그때 CT도 찍지 않고 저는 CT를 많이 안 찍어봐가지고 요즘도 습관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지 않고 찍었더니 느낌이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제가 바깥쪽에 심어버린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해서 다시 플랩을 열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경우는 플랩을 열지면 어떻습니까? 인접차 본 레벨은 있었고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플랩을 이렇게 열어도 충분히 심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GBR하고 멤브레인하고 끝났습니다. 이 파이널 상태입니다. 파이널 상태이고 어버트먼트 상태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마무리하였죠. 뭐 색은 조금 색깔적인 면에서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였고요. 환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치료 상태예요. 치료 상태이고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끝낸 겁니다. 심리적으로 끝냈고 이거는 제가 말한 거 인접차 형태를 크라운 하기 때문에 손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공간별 같은 경우도 다 발치하고 제가 임플란트 하기 때문에 이건 임플란트로 심리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자, 치료 전 상태이고요. 치료 전 상태이고 치료 후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10번 때 구치부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전치부 임플란트와 20번 때 7번 임플란트를 빼고 30번 때 임플란트 빼고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씩 바꾸게 되는 거죠. 하나씩 결손 부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전형적인 임플란트로 하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치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티슈라는 거죠. 소프트티슈이기 때문에 소프트티슈를 잘 만들고 만든 걸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존재하는 그 소프트티슈를 소실시키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콘터 따라서 우리가 임플란트 이 보철물의 콘터가 커지면 잇몸이 내려간다. 그다음 프록시말적으로 콘터가 커지면 잇몸 위로 올라간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사항이고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쇼가 중요하다는 거죠. 레이쇼의 부분에서는 다 아시죠? 이런 폭과 비율이 있다는 거죠. 이걸 느끼기 위해서 뭐냐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잇몸의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잇몸이 있지만 두께가 확보가 안 된 잇몸들은 시간 지나면 내려간다는 거죠. 레이쇼대로. 하지만 두께가 위스가 확보가 돼 있으면 잇몸이 덜 퇴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이쇼에서 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외과적으로는 두 번째는 뭐 메카닉하게는 플랫폼 스위칭을 쓴다는 거죠. 플랫폼 스위칭이 있으면 플랫폼 스위칭이 없는 임플란트보다는 이 위스를 증가시키기가 쉽다는 거고요. 또 보철물 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철물 콘터도 이렇게 안쪽에 서브인지발 콘터가 오목하게 되면 어떻게 썼습니까? 똑같은 밖에서 보는 보철물에서 위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하이트가 덜 내려간다는 거죠. 잇몸이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적용을 해서 크라운을 하게 되죠. 자인차에서 일단 응용을 하게 됩니다. 자인차에서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치료 전이고 치료 후입니다. 제가 외과적인 치료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철적인 치료를 했고요. 치료 전입니다. 징지발 라인이 다르죠. 이걸 징지발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뭐 잇몸 성형해서 레이저로 자르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아무튼 10번 때와 20번 때 보면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프랩도 좀 틀어져 있고 잇몸 핀시 라인들이 다릅니다. 이거 징지발을 맞춰줄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실활지 미백을 하고요. 우리가 콘터를 이용해서 징지발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핀시 라인에 이 수직적인 위치를 거의 근접하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번과 22번이 버칼 링괄적으로 위치가 다르지만 핀시 라인은 좀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위치는 다르죠. 하지만 PC 라인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표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을 좀 크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잇몸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올리는 건 어렵지만 내리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터가 볼로 가게, 아니면 이렇게 좀 잇몸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들은 볼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철물을 템포라를 낀 다음에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파이널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더 훨씬 더 이게 이런 식으로 징지발 라인을 더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히트지가 그만큼 안정적이냐 따져보면 시간상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발치를 하고 잇몸이 파닉부위 12번, 13번이 꺼져 있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히트질 했습니다. 파닉부위 히트질 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파닉을 만들어서 22번, 23번이 파닉이에요.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브릿지를 해줬단 말입니다. 브릿지했어요. 이게 불안하죠. 저도 옛날에는 얼마큼 갈 것인가.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폐료가 문제 있는 경우가 아니고 힐드리치 했던 발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치를 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2년 정도 지나왔는데 연조직 부위가 꺼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CTG가 우리가 하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보조물 형태도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치부 임플란트 케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보철만 제가 다시 하는 경우입니다. 보철물이 까맣고 잇몸들이 좀 까맣죠. 보철물 색깔도 까맣지만 잇몸이 짧고 치아가 짧고 까매 보이죠.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가 잘 심겨져 있습니다. 전 그래서 보철만 다시 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세라믹 어버트,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사용했고요. 자, 크라운을 만들면서 크라운의 컨터를 조정합니다. 크라운 컨터를 조정하면 저희가 어떻습니까? 징지발 라인이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2번과 비교했을 때도 올라갔고요. 잇몸 색깔도 좋아졌죠. 이렇게 징지발 라인을 컨터를 조정함으로써 저희가 징지발 라인의 색이나 그 치아의 길이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치부가 템포라리가 중요한 거고요. 색이 많이 좀 어둡죠. 어둡다는 건 뭐냐면 이 환자분을 좀 까다로워서 리메이크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포셀린은 퍼니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렇게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케이스인데 프리저베이션이 항상 리게임보다는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외상을 당해서 오셨습니다. 외상을 당해서 오셨고요. 다쳐서 오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상태로 내원하셨는데 21번은 발치가 되셨어요. 11번은 외과적으로 손상을 받으셨고. 근데 그나마 이 케이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접차에 큰 문제가 없고 13번과 그다음에 11번은 제가 크라운을 할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스칼롭을 프리저베이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거를 만약에 플랩을 열어서 막 해버려 수철해서 평평해져 버리면 그다음부터 많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플란트를 신고 템포라리부터 처음에 이런 식으로 플리프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처음에는 이제 고정식으로 못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스칼롭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템포라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션 되고 나면 11번 하나 심었고요. 이렇게 픽스드 템포라리를 하게 됩니다. 픽스드 템포라리 하고 나면 근데 22번은 CTG가 좀 부족해서 안 돼서 안 했기 때문에 이쪽이 좀 꺼져 있고요. 저것까지 심미적으로 하고 싶으면 CTG를 한번 하면 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뺐을 때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빼진 거고요. 보시게 되면 잇몸은 꺼져 있지만 이런 스칼롭들이 처음부터 프리저베이션 했고 그거를 더 픽스 템포를 이용해서 더 샤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출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방사선 사진이에요.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접치아의 13번이나 11번에 외과적으로 어태치 레벨이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치아 형태도 나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플란트 할 수 있었죠. 임플란트 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스칼롭을 제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지를 안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스크루 타입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인차는 그냥 크라운을 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무리하였고요. 이 경우에 이제 거슬리는 건 뭐냐면 22번이 거슬리는 거예요. 22번을 이제 저게 거슬리는 건 뭐냐면 그냥 브릿지 파닉을 잘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G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도 지쳤고 저도 그냥 마무리했던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임플란트 중에서 쉬운 케이스입니다. 쉬운 케이스란 건 뭐냐면 환자가 이 상태로 내원하셨는데요. 가장 쉬운 케이스입니다. 가장 쉬운 케이스가 뭐냐면 11번을 발치를 할 겁니다. 근데 발치를 하는데 발치의 원인이 치주가 아니에요. 그냥 충치가 있고 파절선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태치 레벨이 무너진 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고 또 21번이 기존에 프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내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기다린 동안에 바로 템포라리를 즉시 안 하더라도 기다린 동안에 저 파닉부의 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임플란트에서는 가장 유리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크랙 라인이 있고 충치가 다 썩었습니다. 저 보시기에는 매잘 쪽에도 크랙이 있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합니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요.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저는 멤브레인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조금 더 이렇게 멤브레인을
발치와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바깥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요즘 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 안쪽으로 넣습니다. 깨끗이 대버리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에 취하면 심리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에 취하들이 있죠. 뽑았는데 도저히 뭐 염증 조직이 너무 많고 그래프 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스테이지로 가든지 플랩을 크게 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 그거는 심리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케이스가 나는 거죠. 그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이 경우는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를 내가 GBR을 잘하고 히트 잘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쉬운 경우가 편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안 나온다는 거예요. 훨씬 안 나옵니다. 우리는 임플란트 보초를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플란트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과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수술 보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프트 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어떻습니까? 수천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수천 메터리얼은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그 템포라리를 인접차를 이용해서 파닉부위를 그냥 눌러줍니다. 힐링을 시키는 거죠. 힐링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그 인터그레이션이 되고 나면 이렇게 뭐 패턴 대지 넣어가지고 그냥 옆에 인접자 프랩에서 그냥 같이 인상을 뜨는 겁니다. 인상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포라리가 각각 들어가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치간 부위 파필라가 조금 공간이 있지만 이건 시간 지나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템포라리를 제가 하는 거고 확인하려고. 맞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스칼럽은 좀 정리가 됩니다. 임플란트 쪽이기 때문에 자인체 파필 높이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임플란트로 환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 환자가 이제 우리가 더 쉽게 하려고 하면 자인체가 있고 임플란트 세라믹 주룩한 여버트먼트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인체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코핑을 꽂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지르코니아 크라운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인체와 임플란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인차에도 코핑이 들어가는 거고 임플란트 코핑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고 크라운은 똑같이 그 위에다 빌드업을 하게 되면 크라운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크라운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콘터는 조금 어떻습니까? 이런 콘터죠. 보시게 되면 이 중절 서비칼 인사이저과 미들은 똑같지만 서비칼 하방으로는 많이 오목하죠.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임플란트는 라비알 쪽에 그 소프트티슈 볼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좀 오목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스파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올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칩을 심을 때 자꾸 설치게 심으라고 노력하는 거죠. 라비알 쪽에 심게 되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하이 캐나인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캐나인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깎아 집어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치아 자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설치게 있는 사람들은 보초로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게 좀 개선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터를 했고 이렇게 이제 크라운을 세팅을 한 겁니다. 마무리 이렇게 했고요. 이게 치료 상태입니다. 치료 상태이고요. 치료 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경우는 제가 외과적인 어프로치를 뭐 그냥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고 멤브레인 그래프트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템포랄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꽂아놓고 수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잘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근데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어프로치를 잘못하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기다가 뭐 더 내가 환자에게 잘해주고 난 마음에 플레이어를 버티칼 많이 넣어서 GBR하고 뭐 땡겨서 릴리싱 줘서 막 수축하고 이러면 결과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어려운 케이스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쉬운 케이스는 누구나 쉽고요. 근데 중간 케이스를 조금 더 쉽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쉬운 케이스를 망치지 말아야죠. 그게 제 경험입니다. 뭐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다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플랜드 어프로치가 리카버리 어프로치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CTG를 하든지 어떤 원장님들 CTG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CTG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 하고 싶냐? 내가 한 보철물이 망가졌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 CTG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때 CTG를 하는 거죠. 그거는 리카버리 어프로치 CTG예요. 그거는 플랜드 어프로치 CTG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 서브 징지발 콘터가 크라운의 서브 징지발 콘터가 징지발 라인을 만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 안 드린 내용인데 요즘은 다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심리적인 것은 소프트 티슈에 심리적으로 그 수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 티슈가 있으면 지금 있는 소프트 티슈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소프트 티슈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손부의 소프트 티슈도 중요하지만 인접치아 라인을 꼭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접치아의 파필라 라인, 인접치아의 징지발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테크닉을 해야지만이 내가 수복을 한 결손부의 수복물도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프로치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전치부 임플란트 할 때는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테크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프로치를 먼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더 심리적으로 나올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뼈만 만들어지면 심리적으로 나온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치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연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테마가 다 CTG나 이런 연조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에 관한 내용은 뭐 어반 같은 경우 나오기도 하지만 어반 케이스는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CTG가
함으로써 우리가 플랜드 어프로치를 CTG로 하면 우리가 전치부 결손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케이스들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우치 테크닉은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란 거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무취약 부위에 인시전을 긋습니다. 저기는 인시전을 긋고 인시전을 긋은 다음에 중요한 건 인접차의 로스, 인접차에 연결된 부위의 치주적인 그 부분의 로스를 없애기 위해서 인접차 파필라 부위까지는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랩을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인시전을 사사장 넣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하베스팅한 CT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파우치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가장 파우치 테크닉의 제 장점을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 버티칼 인시전을 다 열어서 플랩을 열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거는 사실 테크닉상으로 참 어렵습니다. 잘하면 좋은데 잘한 분과 못한 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 테크닉 같은 경우는 뭐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조금 더 결과가 좋고 나쁠 뿐이지 그게 좀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우치 테크닉은 무착 부위에 인시전을 넣어서 이렇게 인시전을 넣은 다음에 인접차까지 연결시키지 않고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CT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파우치 테크닉입니다. 치은이 얇은 케이스에서 연조직 증강술의 예효를 좋게 할 제만의 팁이라고 한다면 치은이 얇은 경우는 어렵죠. 어려운데 예효를 좋게 하려고 하면 저도 사실 자신 없는 부분인데 예효를 좋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은이 얇은 케이스에서는 잇몸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퇴축이 잘 되고 그래서 레이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대한 두껍게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 하이트를 올리는 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윗을 증가시켜 놓으면 윗을 증가시킨 다음에 보철물 형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많이 내려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치은이 얇은 케이스에서는 저는 거의 풀 하베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CTG를 서브 에피텔을 하베스팅을 하는 게 아니고 T 에피텔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통째로 떼가지고 바깥쪽에서 구강 외에서 그 에피셀륨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주켈리처럼 그런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두껍게 우리가 하베스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항상 그렇게 좀 두꺼운 조직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취약 결승 부위에서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심미적인 결과를 위해서 제가 술과 보철의 컨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환자가 지금 있는 상태를 무너뜨리지 않고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저는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각의 중심 채널 치유신보 TV